고대 정치사에서 중요 개념이 6개. 첫째, 고대 국가의 성격. 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중앙으로 해서 중앙 집권 체제에 하는 거예요. 그 24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고대 국가의 성격 하는 게 있어요. 즉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발해 이거로 대표되는 나라, 왕을 정점으로 권력이 중앙으로 모아져서 운영하는 형태의 국가다. 그런데 그 시절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고대 국가가 왕을 정점으로 권력을 중앙으로 모아서 운영하는 국가임을 알려주는 근거를 대야 돼. 그 근거가 뭐가 있냐? 거기 내용에 보면 첫째, 좀 말이 어려운데 영토 확장을 추구하는 국가다 해서 이걸 영역 국가의 성격을 보인다. 영역 국가란 다른 말로 하면 땅 따먹게 하는 나라, 정복 사업을 추구하는 나라. 그래서 정복 국가 얘기. 똑같은 말이야. 영역 국가나 정복 국가나 똑같은 말이야. 응? 그리고 두 번째, 왕위가 세습되어 나타난다는 점. 그 세습이 형에서 동생으로 세습을 하든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을 하든 여하튼 선출을 하지 않고 세습을 한다는 점. 선출을 했다는 것은 왕권이 약하다는 얘기고 세습을 했다는 것은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왕위의 세습은 왕권 강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고대 국가가 이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중앙으로 모아져서 운영한 국가다. 증거가 뭐가 있냐? 첫째, 즉 정복 사업을 통한 영토 확장을 추구한다는 점. 영역 국가의 모습을 보인다. 그래. 두 번째, 왕이 세습이 나타났다는 점. 세 번째, 왕을 중심으로 시스템, 즉 제도를 정비하고 나섰다는 점. 이 제도 정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하관계, 서열을 만드는 신분제가 나왔다든지, 그리고 국가 운영의 원칙을 정하는 율령을 반포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냥 제도 정비 이런다고. 그리고 네 번째, 백성의 생각을 지배자의 의도대로 통일을 해.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발해는 뭐를 통해서 통일을 했느냐? 불교를 통해서. 그래서 불교 수용을 했어. 네 가지. 고대 국가가 왕을 정점으로 권력이 중앙으로 모아져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들이에요. 첫째, 정복 사업을 통한 영역 국가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 두 번째, 왕위 세습이 있었다는 점. 세 번째, 제도를 정비하고 나섰다는 점. 네 번째, 사상 통일을 위한 생각, 사상 통일을 위한 불교 수용을 하였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고대 사회는 중앙 집권 체제의 국가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24페이지 중간에 이 고대 중앙 집권 국가가 만들어질 무렵, 고구려라는 나라는 1세기 태조왕 때, 그랬다가 4세기 소설망이라는 사람 때 중앙 집권 체제가 이 완성이 돼요. 그걸 배경으로 5세기에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거치면서 잘 나가는 기간 전성기를 구가해. 그리고 백제는 이 한강에서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강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 그래서 3세기에 중앙집권 체제가 성립되어서 100년 만인 4세기 근추고왕 때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을 해. 소위 확립을 한다고. 시스템을. 그와 동시에 전성기를 구가해. 100년 만에. 이건 한강을 통한 중국의 선진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다고. 한편 신라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오른쪽 2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신라 하는 걸 봐봐. 신라가 4세기 후반에 내무랑 이러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1세기경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세기경에 신라라는 이 중앙집권 체제의 형태를 띠는 국가가 나타난 거로 보여요. 나타난 거로 보이는데, 그럼 왜 4세기 후반부터 얘기를 하느냐? 기록이 없어, 이게 지금. 왜? 신라 주변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 학자들이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경상남도 일대, 전라남도 일대에 일본이 군대를 파견해서 한반도 남부지방을 지배했대. 일본 놈들 주장이야. 이걸 임나일본 부설이라고 그래. 경상도 일대, 가야 지역 같은데, 그쪽 지역을 일본이
분대를 파견해서 한동안 한 200년 가까이 자기들이 지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일본 학자들이. 그러려면 그 말을 만든 게 메이지신 19세기 때 만든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 말에 증거를 대려면 당시 한반도 신라보다 일본이 잘 나가고 국력이 세야 이게 가능한 말 아니야? 힘이 없는 애가 힘센 애를 누르고 이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일본이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일제시대를 통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임나일 본부서를 입증하는데 우에 방해가 되는 자료들을 다 없앴어요. 한반도 통치하면서. 그래서 지금 기록이 안 남아있어서 못 쓰는 거지. 신라라는 나라가 갑자기 4세기 반에 중앙집권으로 출발했다. 그럴 수가 없잖아. 애가 태어나는데 20살이 됐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1세기에 출발했는데 출발은 기록이 없어서 못 썼다 하는 얘기야. 여하튼 기록이 없다고 무적되고 역사가 추정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입각하는 거야. 그래서 24페이지 하단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도정비 4세기 후반 신라 내문왕 때 중앙집권 체제가 성립되어서 6세기 법흥왕 때 불법으로 흥하는 게 불교 불법으로 흥하는 해서 법흥왕인데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진흥왕 때 한강을 장악하면서 전성기를 구가고 이게 삼국시대 얘기야. 그 밑에는 삼국의 대표적인 왕이라는데 그 알아야 되는 왕들이다 이게. 알아야 되는 왕. 저런 왕들을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저런 왕들을 업적을 중심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 자, 그 얘기를 25페이지 1세기부터 얘기를 할게. 만주 구려산에서 고씨가 국가를 세웠다 해서 고구려 이러는데 이 고구려 고주몽은 전설상의 인물이고 동명성왕이라고 하는 실제 건국자는 6대 임금인 태조왕이라는 사람이야. 자, 그 1세기 태조왕. 이 우리 집안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왔다 해서 고씨 왕위 세습을 주장을 해. 이건 그만큼 권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5개 부족이 연합해서 출발한 형태야. 그래서 이걸 오부족 연맹체라고 그래. 그러면서 옥저를 정복하고 이래서 2세기에 그것도 후반에 고곡천왕이라는 사람 때 전통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을 해.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이래. 고구려가 출발할 때 게르부, 이게 고시래인데 이게 게르부 부족장이 통치하는 지역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순노부, 관노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전통적으로 5개 부족이 이렇게 연합을 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랬던 걸 2세기 반에 건축을 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걸 자대고 잘라. 후부, 전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자대고 자른 사람이 더 힘이 센 사람이겠지. 이게 그 얘기야. 1세기 태조왕 때 오부족 연맹체 이 전통적 오부가 100년 만인 2세기 후반 때 고곡천왕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보다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행정적 오부로 개편이 돼요. 이런 뜻이야. 이 말 뜻이. 왜 내가 이걸 공들여 설명하냐? 이런 현상이 여기서만 나오면 그냥 별거 아닌데 나중에 신라에 가도 이 비슷한 현상이 또 나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전통적 오부가 행정적 오부로 이게 누구라고? 2세기 후반 고국천왕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얘는 왕위를 세습하는데 형제상속의 전통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부자상속제를 바꿔요. 형제상속보다는 부자상속이 왕권이 더 강한 거예요. 왜? 아들이 나이가 어리겠지. 그렇잖아. 나이가 어린데도 왕라라고 시켰다. 그런데 반발이 없었다. 그건 현재 왕의 힘이 세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부자상속제를 바꿔요. 형제상속제에서. 그리고 국상이란 국가의 재상.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국무총리 제도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완전하게 자리 잡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실시했던 것 같아. 예. 그리고 유명한 진대법. 진대법은 저쪽 뒤에 사회사 파트에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하자고. 진대란 단어는 빌려준다는 뜻이야. 고구려 고국천왕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봄에 농사질 작업을 빌려줄 테니까 국가가 가을에 추수 수확하면 갚아라. 백가마 빌려줄 테니까 백가마 갚아라. 이러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춘대. 봄에 빌려줄 테니까 추납. 가을에 수확하고 난 뒤 납부하라. 갚아라 이게. 그러면 백가마 빌려주고 딱 백가마만 받느냐? 백가마 빌려주고 딱 백가마만 받아. 소위 이자가 없어요. 진짜 가난한 백성을 돕는 거지. 진짜. 그래서 이건 가난한 백성, 빈민이라고 그래.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 구제책. 이게 이세기 고국천왕이라는 사람이야. 이 제도는 뒤에 고려 조선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진대법이라는 건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 하는 제도. 이런 훌륭한 업적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 여세를 몰아서 3세기, 그의 아들인데 동쪽 계율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동천왕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면 우리 고구려가 튼튼해졌으니까 중국 쪽으로 영토를 좀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토 확장 작업에 나서.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중국 이쪽 서안평이라는 데를 공격해. 이건 우리 민족이 부르는 말인데 서쪽으로 편안하게 하는 땅 소리야. 그래서 서안평 이러는데 오른쪽 신라칸에 보면 거기 빈자리가 있어. 거기다 해놨는데 그 지도상에 서안평 하는 데가 있어. 거기가 원래 중국에서는 안동이라고 불렀다가 1968년도 단동이라고 그래. 지금도 단동시 이래.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곧바로 이 압록강 철교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다고. 이 압록강에 북한 땅에서 다리 곧바로 건너가자마자 단동이라는데. 북한 땅에서. 그래서 단동시. 그 단동을 우리 민족은 뭐라고 했다고? 서안평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서 중국 땅을 공격했어. 그랬는데 이 중국이 힘이 센지 곧바로 반격을 해요. 그래서 고구려가 좀 위기에 빠져. 그게 3세기 전반에 동쪽 계율에서 태어났다는 동천왕이라는 사람 때 얘기야. 그래서 서안평을 공격했으나 반격을 했다. 그 반격을 한 중국이 어디냐? 당시 3세기야. 3세기란 201년부터 300년까지. 그게 3세기란 말이야. 그 3세기야. 그 301년부터 400년까지는 4세기. 이런다고. 그 3세기 시절인데 이 3세기 시절에 당시 중국도 삼국시대야. 그래서 중국 북쪽, 북중국, 중국 가장 위쪽 북중국 지역을 다스리는 게 유명한 조조라는 사람이야. 조조가 누군지 알죠? 그리고 중부중국, 중간에 중부중국쪽, 가운데 중국을 다스리는 게 유명한 유비현덕, 촉이라는 나라고, 그리고 강남, 양쯔강 이남, 중국 남쪽을 다스리는 게 오나라의 손건이야. 그래서 위촉오 하는 삼국시대야. 그중 한반도에 가까운 게 위나라예요. 조조의 나라. 그래서 위나라 조조의 명령을 받고 관구겸이라는 장군이 반격을 해. 그래서 3세기 동천왕 때 서안평으로 영역국가 확장 작업을 나섰다가 영토 확장, 정복 사업을 나섰다가 곧바로 반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동천왕 밑에가 깨끗해. 아직 힘이 딸리는구나. 다시 동계 합숙 훈련해 가자. 그래서 열심히 헬스클럽에서 헬스를 해요. 예. 한편 한강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10명의 대신을 도움을 받았다는 십제라는 나라가 급성장을 해. 예. 그러면서 이 백제라는 나라는 전설상에는 고구려에서 도망 나온 온조라는 사람이 시조지만 실질적 백제라는 나라의 실제 건국 시조는 더 고이왕이라는 사람이야. 고이왕이라는 사람은 한강 지역의 여러 부족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리고 중국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육자평 6개의 중앙관청의 책임자, 소위 장관을 좌평이라고 해. 그래서 육자평, 관리들의 등급은 16개의 등급, 16관 등제, 공무원은 9개 등급제지 현재는. 그래서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이래서 1급 이러잖아. 그리고 공무원이 출퇴근할 때 그 등급에 따라서 옷 입는 거 이걸 공복제라고 그래. 공무원의 복장. 그래서 공복 이런 말도 쓰고 관복 이런 말도 쓰고 아니면 색복 이런 말도 써.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고. 그래서 공복, 관복, 색복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백제는 이 법령, 율령을 반포해. 자, 이 율령 반포는 일반적으로 이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중앙으로 모아졌다.
중앙 집권이 되었다는, 확립되었다는 것의 상징이야. 그래서 율령은 어느 때 나오냐?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됐을 때 나와. 그 일반적인 공식이야. 그런데 백제가 예외야. 백제가. 무슨 소리냐? 옆에 2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제도 정비하는 데 있죠. 자, 고구려라는 나라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한 사람이 소수리망이야. 그래서 그 앞에를 보시면 소수리망 때 율령 반포를 해요. 신라라는 중앙 집권 국가를 확립한 사람이 법흥왕이야. 그래서 그 앞에를 보시면 법흥왕 때 율령 반포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백제라는 나라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사람은 근축왕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율령 반포는 근축왕 때 되는 게 아니라 성립기군주인 고이왕 때 발표를 했어. 왜 이랬느냐? 중국한테 이걸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곧바로 써먹은 거지. 이게. 그래서 그게 예외야. 그건 기억해야 돼. 일반적으로 율령 반포는 중앙집권체제의 확립기, 다른 말로 중앙집권체제 완성기에 나타난 현상이야.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데 백제가 예외야. 백제는 완성기인 4세기 근축왕 때 율령이 반포된 게 아니라 중앙집권체제의 성립기인 3세기 고이왕 때 율령이 반포됐어. 그 예외야.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 좀 특이하잖아. 여하튼 백제는 이렇게 중국의 선진문화를 통해서 3세기의 중앙집권체제의 시스템을 마련해. 그러면서 100년 만인 4세기 중반에 근축왕 때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함 가울러 잘나가는 전성기를 구가해. 그래서 그 근축왕의 업적이 많아요. 자, 4세기 근축왕을 가보시면 먼저 전라남도 남해안, 저 해남, 땅끝마을까지 영토를 확장을 해. 이걸 마한병합이라고 해요. 저 마한병합이 무슨 소리냐? 마한병합을 위로 빼서 그 마한 지역에 있던, 오늘날 전라남도 나주까지 도망을 갔던 마한 지역에 있던 저 나라를 복속시켜요.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지난 시간에 얘기한 천안에서 출발했다가 익산으로 도망갔다가 전라남도 나주까지 도망갔다가 결국 저 백제한테 통합당하는 어디? 목지국이란 나라예요. 그 마한병합에다가 목지국 이렇게 써. 목지국을 멸망시키고 끌어안았다 이 소리야. 예. 그게 근축왕에서 아시아쌍이야. 즉 마한병합, 목지국병합이라는 얘기. 그리고 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 일본 외화 통교, 즉 교류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해. 그리고 왜 일본에 가지가 7개 달려있는 칼에서 칠지도를 하사하였다. 그리고 그 무슨 소리냐? 한 장을 넘기면 칠지도가 있어. 상단에. 나도 이거 집 만들어 놓은 거 집에 있어. 갖고 다니기 불편해서 안 갖고 다니는데, 예. 그 첫 번째가 칠지도야. 칠지도란 가지가 7개 달려있는 칼 이 뜻인데, 좌우에 3개씩, 그리고 제일 위에 하나. 그러니까 그 6개 나라를 복속하고 우뚝 솟았다. 이런 뜻인 거로 추정이 돼요. 이게 칠지도야. 요걸 일본 왕한테 선물로 줬어요. 백제 근축왕이. 예. 그래서 2차 그 칠지도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백제와 외와의 친선. 백제가 왜 일본 왕한테, 일본이란 말은 이 8세기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당신은 왜라고 그랬어? 백제와 외와의 친선, 이 교류사가 중요해. 우리나라가 왕따 당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이런 게 중요해. 그래서 교류사가 중요해. 그래서 이 칠지도의 의미는 백제와 외와의 친선을 입증해. 이게 앞뒤에 쇠인데, 쇠를 이렇게 파가지고 앞뒤에 글자를 새겼어. 그리고 거기다가 판 글자 있는 데다가 금을 부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감기법이라고 그래. 금을 부었기 때문에 금상감. 왜 고려에 가면 유명한 상감청자 이러는 거 있잖아. 그게 상감기법에 입각한 푸른색 도자기 이 뜻이야. 상감청자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감은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이렇다고 여기 표면에다가 푹푹푹 찍어갖고 뭐 글자를 도안한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금을 집어넣으면 금상감, 은을 집어넣으면 은상감 이런단 말이야. 기술을 얘기하는 기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공들여 설명하느냐? 상감 기법이라는 게 고려 때 나온 게 아니고 백제 때도 있었던 거야. 삼국시 때도. 그게 칠지도의 의의야. 중요해, 이 칠지도가. 64자의 글자가 써 있어요. 앞뒷면에.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 근축왕, 왜 칠지도를 하사했다. 근축왕 때.
그리고 뭐 고구려 공격 뭐 이건 그렇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역사편찬 석이라는 책자를 썼다. 그리고 부자상속제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중요한 고대 상합세력 이러는데, 일단 근추고항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 첫째 만병하며, 그래서 만으로 상징된 게 목지구경, 이 외워야 할 게, 자 백제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함과 어울러 전성기를 구하는 근추고항, 첫째 만병합, 두 번째 외칠지도하사, 두 번째 외칠지도하사, 그리고 세 번째 고구려 공격, 고구려 공격을 좀 이따 설명할게. 그리고 네 번째 고대 상업제력 형성이야. 중국 학자들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 기록에 나와 있는 건데, 백제라는 나라가 한반도 땅에도 백제가 있었고, 그 백제가 힘이 커져갖고 중국 땅에도 또 다른 백제를 세웠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백제를 동백제라고 부르고, 이게 중국 사람들 얘기야. 그리고 중국 땅에 있는 걸 서백제를 한다. 이게 중국의 기록이야. 근데 한국 멍청한 놈들은 중국이, 그래 역사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하고 일본 애들의 식민지 잔재, 너희는 멍청한 놈이다, 이런 세뇌 교육을 받은 것에 애들이 위축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대 상업제력, 우리 백제라는 나라가 중국 땅에다가 무역을 하는, 지금 코트라라고 그러는데 무역기구를 줬다, 즉 장사기구를 줬다, 이렇게 해석하지 중국 땅 일부를 점령하고 거기다 백제2, 또 다른 백제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못한다고. 이렇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애들이 아직까지 위축이 돼 있어. 그런데 오히려 중국 애들이, 백제 애들이 중국 땅에다가 거기를 차지하고 또 다른 백제국을 세웠다, 이게 중국 사람들 주장이야. 이게 오히려 이 한국 애들이 더 멍청해. 이거는 여하튼 고대 상업지력 형성, 어디로? 랴오강 서쪽, 지난 시간에 얘기한 요서. 제가 요서, 요동, 산뚝 나오면 무조건 중요합니다, 필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랬죠. 그래서 그 뒤에 지도해놓은데 요소, 요동, 산뚝 있는데 거기에다 여러분 임의로 자리를 정해갖고 요서 이래놓고, 요서가 나오면 요소를 다 정리하고, 산뚝이 나오면 상륙을 정리하고 이래야 돼. 나는 그거 할 시간 없어. 그리고 산둥, 산둥은 중국 땅에서 한반도 쪽에 약간 튀어나온 땅, 거기가 산둥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일본, 현재 오키나와라고 부르는 규슈, 현재 규슈는 오키나와야. 이쪽까지 백제들이 세력을 확장했대. 영역국가의 모습을 본 거지. 자, 이게 잘 나가는 이 백제 근추고항의 장래. 그래서 근추고항에서 아시아 상이고 네 가지. 한편 먼저 중앙집권 국가를 성립하고 출발한 고구려 상황은 어떠냐? 고구려는 1세기에 태조왕 때 중앙집권 국가를 성립하여서 2세기 고국천왕이 진대법 실시로 대표되는 백성을 잘 돌봐갔고, 그 여세를 몰아서 중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가 동천왕이 반격을 받았다, 이랬지. 다시 동계 합숙훈련을 들어갔다가 나왔어. 그래서 100년 만인 4세기 초반에 미천왕이라는 사람이, 이 미천왕은 미천하다고 미천왕인데 실제 미천한 건 아니야. 자기 큰아버지가 왕인데 봉성왕이라고 폭군이 아주 못됐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똑똑해. 그러니까 대신들이 폭군인 왕보다는 동생에 더 관심을 보여. 그러니까 봉성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생이 자기 일가족을 데리고, 처자식을 데리고 도망을 나왔어. 그 똑똑하다는 동생의 아들이 저 미천왕이라는 사람이야. 나중에 도망을 나왔어. 그 도망가는 과정에 똑똑하다는 동생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졸지에 아버지를 잃어서 먹고 살기에 힘들어가니까 이 어린 날, 젊은 날에 소금장수라는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을불이라는데 소금장수라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미천하다 이러는 것이지 실제 미천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저 봉성왕이 너무 못된 짓을 하니까 똑똑한 창졸이라는 대신, 재상, 국무총리 창졸이라는 대상이 중심이 돼서 봉성왕을 죽여요. 봉성왕을 죽이고 저 그 똑똑하다는 동생을 찾았는데 이미 죽었더라고. 그래서 그 아들 을불이를 만났는데 을불이도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이 을불이를 왕으로 추대를 해. 이 사람이 미천왕이야. 그게. 그래서 이 4세기 초반에 미천왕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면 우리 고구려가 세력을 키웠겠지. 그래서 중국 땅을 다시 공격해. 서한평을. 그래서 이번에는 점령을 해요. 그만큼 동계 합숙훈련에 들어갔다 나온 게 좀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그래서 동천왕은 3세기에 공격해서 실패했는데 4세기 초반에 미천왕 때는 고구려가 을불이라는 애가 서한평을 결국 점령을 해. 이 여세를 몰아서
고조선을 멸망시켰을 때 한나라 한문자가 한사군 4개 관할적을 뒀다고 그랬어. 그 한사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위치가 정확하진 않은데 평양 외곽 어디께쯤에 낭랑군이라고 이 한나라 앞잡이를 뒀어. 그 낭랑이라는 데를 멸망시켜요. 낭랑이라는 데를 311년 서안평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낭랑군, 또 다른 중국 지점 낭랑군을 점령을 해. 여기 4세기 초반에 미천왕이라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그의 아들 고국원왕, 이름이 사유라는데 고국원왕이라는 애가 이러면 이 세력을 중국 땅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 만주 땅으로 세력 확장 작업을 나갔는데, 즉 정복사업을 나갔는데 이 연나라의 반격을 받아. 전연이라는 나라. 이 단군조선 때 중국이 뭐라고? 연이다 이랬지. 그리고 위만조선 때 중국은 한이다 이랬고, 그 명도전, 부엌 식칼같이 생긴 거 명도전으로 유명한 연이라는 나라가 망했어. 망하고 그 뒤 후손에 의해서 연이라는 나라가 다시 부활을 했어. 그래서 이 나라를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 전연이라는 나라야. 잘못하면 욕하는 줄 알아. 이게. 그 전연이라는 나라가 있고, 나중에 후연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또 북연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다양하게 나와. 연나라를 계승하겠다면서. 그래서 거기 전연이라고 그러는데, 전연이라는 계승국가가 곧바로 반격을 해. 이래서 오히려 전연이라는 나라가 고구려 땅을 공격해. 그래서 저 고국원왕의 아버지 미천왕의 이미 죽은 미천왕 무덤을 도구를 해요. 벌건 대낮에. 그래서 죽은 아버지 시신을 가져가고 엄마를 볼모로, 고국원왕의 엄마를 볼모로 잡아가고, 그리고 3만 명의 기술자를 중심으로 백성을 잡아가. 그래서 고국원왕이 죄송합니다, 잘못 건드렸습니다 하고 백배사죄를 해. 다시는 중국 땅으로 공격을 안 한다는 약속하에 아버지 시신을 돌려받고 어머니를 돌려받아. 그리고 백성과 자기 왕비, 자기 부인도 볼모를 잡혀갔었는데, 이 자기 부인은 그대로 인질로 놔두고 다시는 중국 땅으로 공격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중국 땅으로 세력 확장하는 걸 포기를 해요. 그 권왕의 사람이. 이래놓고 눈길을 어디로 뒀냐? 밑에 남쪽인 백제 땅으로 돌려요. 그래서 백제 땅으로 땅 따먹기, 영토 확장 작업을 나가. 그게 오늘날 황해도 재령 땅인데 당시 지명으로 한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곤격을 냈어. 369년에. 그랬는데 잠자는 사자를 건든 거예요. 왜? 백제라는 나라가 백제 역사가 한 800년 가까이 되는데 가장 잘 나간 때가 이 근초고왕 때예요. 그러니까 그 근초고왕을 건든 거야.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열받으니까 자기 아들 후일 근구수왕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아들 근구수왕을 시켜가지고 저놈 혼내줘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들 근구수가 평양성에 나와 있던 고국원왕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 고국원왕을 죽여요. 이게 아까 근초고왕 때 고구려 공격하는 얘기야. 371년에.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고구려 고국원왕이 죽었어요. 자, 4세기에 백제가 고구려 왕 죽였어. 이게 나중에 복수가 일어나. 이래서 거기 고국원왕 조항을 보시면 371년 근초고왕 반격으로 전사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니까 그 아들 소수리망은 뭐 소수점에서 반올림 그건 아니고 이 소수라는 숲에다가 묻었대. 고구려 왕은 대체적으로 묻힌 장소야. 광개토대왕도 원래 명칭이 국강상 평안호태 광개토대왕 이렇게 돼 있어. 국강상이라는 데 묻혔대요. 근데 국강상이 현재 어딘지를 몰라요. 그게 소수리망이라는 사람도 소수라는 숲에다가 묻었다. 근데 그 소수라는 숲이 현재 어딘지를 몰라. 이게. 그래서 고구려 왕은 대체적으로 몇 명 빼놓고는 이름이 묻힌 장소야. 묻힌 장소. 그 중에 하나가 저 소수리망이라는 사람이야. 이 소수리망이라는 사람은 백제라는 나라는 3세기에 출발해서 100년 만인 4세기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함과 아울러 잘 나가는 전성기를 구가해. 그런데 고구려라는 나라는 1세기에서 출발. 그래서 2세기, 3세기를 지나서 4세기까지 갔는데 전성기는 고사하고 중앙 집권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심각한 고민을 해. 그 고민의 결과 체질 개선을 해야겠구나. 나라를 소수점에서 반올림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수리망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먼저 북중국, 중국 북쪽에 있는 나라 전진이라는 나라하고 수교,
친선관계를 맺고 그리고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해. 그 중앙집권체제 확립의 이해가 백성의 생각을 통일하는 불교 수용. 그래서 한반도로 최초로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고구려라는 나라예요. 372년에.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라고? 고구려라는 나라야. 그리고 삼국시대 유일한 국립대학,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 국립대학 태학을 설치해. 삼국시대 유일한 국립대학이 고구려의 태학이라는 거야. 그리고 율령, 법령을 반포하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소수리망 때 고구려라는 나라가 중앙집권체제를 완성, 확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는 1세기에 출발해서 4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소수리망 때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해. 그 여세를 몰아서 4세기 반 5세기에 광개토대왕 장수왕으로 이어져. 한편 신라는 4세기 반 내무랑 앞에는 다 이 박혁것의 후손 박씨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석탈의 후손 석씨들, 그리고 김할지 후손 김씨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왕을 해. 이걸 삼성교립이라고 그래. 이번에는 박씨왕, 다음에는 석씨왕, 다음에는 김씨왕 이런다고. 이건 왕권이 별로 안 강하다는 얘기야. 그게 그랬다가 4세기 반에 내무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김씨인데 김할지 후손이야. 우리 집안이 왕을 계속 해먹겠다 이런 거야. 얘가 힘이 세다는 얘기지. 얘가. 그래서 4세기 후반 내무랑 때 신라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낙동강 지역을 확보하고 김씨 왕의 세습을 선포하고 그리고 지배자, 즉 왕, 지배자를 부르는 명칭을 마립간, 그래서 내물마립간, 눌지마립간 이런다고. 왕이라고 안 하고 아직 왕이라는 한자를 안 쓸 때야. 그래서 마립간이라는 왕을 부르는 호칭을 써. 마립간에 대한 얘기는 이따 다시 할게. 그리고 북중국 고구려를 통해서 고구려라는 친구를 통해서 북중국 전진이라는 나라하고 친선관계를 맺어. 고구려라는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399년 12월에 신라 땅 경주에 가야와 웨이 연합군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한테 도와주세요 이래. 그러니까 고구려가 400년 일원에 곧바로 5만 4천 명의 병력을 파병을 해. 그래서 신라를 도와요. 그게 내무랑 외구격태 고구려의 도움. 그 얘기야.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자고. 여하튼 4세기 반에 신라라는 나라가 중앙집권 국가를 성립했어. 그래서 5세기에 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5세기에 가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고구려로 돌아와서 4세기 반에 광개토는 영토를 확장하는 이런 뜻인데 담덕이라네요. 그러니까 자, 광개토 대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군주가 등장을 해. 얘는 먼저 연도를 부르는 호칭 연호를 써. 올해는 2021년 이러잖아. 이게 서양식 연호야. 서력기원이라고 해서 서기 이러잖아. 서양 달력으로 기원을 잡았다. 그래서 줄여서 서기 이러는 거야. 서양식 날짜 계산법이야. 예수가 태어난 지 2021년 되었다. 이 소리야. 다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2021년 이걸 연호라고 그래. 그런데 광개토대왕은 이 뭐라는 연호를 쓰냐? 백성들이 영원히 즐겁게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영락이라는 한반도 최초의 연호를 써요. 자, 연호를 5개를 알아야 돼. 5개의 연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중 첫째 연호가 광개토대왕의 영락이야. 그래서 광개토대왕을 일명 영락대왕이라고 불러. 그 연호는 내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연호를 썼다는 것은 왕권 강화의 상징이야. 무슨 소리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특별 뉴스를 발표해. 얘기를 들어봤더니 무슨 소리냐? 올해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나라의 국군이 발전할 것 같으니까 올해를 2021년 이러지 마시고 용가리 1년, 용가리라는 연호를 씁시다. 그러니까 올해는 용가리 1년이 되는 거야. 내년 2022년에는 용가리 2년이 되는 거고. 이게 연호야. 그럼 이걸 썼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힘이 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많이 인기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연호사의 의미야. 왕권관을 상징해. 그런데 그 연도를 붙인 연호는 하늘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왕조에서만 쓰던 거야. 그런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연호를 썼다는 것은 고구려가 중국하고 세력이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국과 대등이 돼. 이런 의미가 있어. 연호 사용의 의미가.
용가리가 뭐냐 인마 이러면 왕권이 약한 거지. 예? 한중인 삼국 중에서 서양식 연호를 쓰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 일본은 안 써. 예. 전 세계가 다 쓰는 것 같다. 그렇게 안 써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쓰는 거 아니야. 이 서양식 연호가. 우리는 해방 이후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식 제도를 많이 쓰게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연호야. 자, 첫째, 한반도 최초 연호인 광개토대왕에 뭐가? 영락이라는 연호가 등장을 해. 영락이라는 필히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서 이 한강역을 확보하였고, 한강역을 확보했다는 한강을 다 가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강 일부를 가졌어. 그게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냐? 서울에서 얘기하면 조치원 지역까지. 한강을 다 가진 건 아니야. 여기도 지금 남한강 지역이란 말이야. 여기도 한강이 하나야. 그러니까 한강 일부를 가졌다는 뜻이야. 이게 장소로 얘기하면 조치원까지 내려왔다는 얘기. 북쪽에서 조치원까지 내려왔다 이 소리야. 그게 거기 광개토대왕의 한강역 확보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399년 12월에 가야와 외연합군이 신라 경주를 쳐들어와.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해. 왜 그러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당시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어디야? 저 시절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어디야? 아니지. 4세기 근초광이 제일 잘 나간다고 그랬잖아. 전성기 아니야. 전성기는 저절로 전성기 어떻게 했냐고. 주변을 누르고 힘이 세다는 얘기지. 그래서 4세기 후반 5세기에 가장 잘 나갔던 나라는 백제라는 나라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여러분 다 알만한 얘기야. 3명의 친구가 있어. 3명의 친구가 있어. 한 명이 힘이 세.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해? 한 놈이 갑자기 힘이 세졌어.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뭉쳐. 왜? 힘센 놈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국가관계가 그런 거예요. 국가관계가 인간관계하고 똑같아요. 셋 중에 하나가 힘이 세면 나머지 둘이 뭉치는 게 국가관계야. 나라 똑같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힘센 나라가 당시 어디라고? 백제야. 그럼 어디가 뭉쳐야 돼? 신라하고 고구려가 연합해야 돼. 그러니까 신라 고구려가 친선관계를 맺는 거야. 그랬다가 고구려가 5세기 힘이 세죠. 그럼 어떻게? 신라 백제가 뭉쳐야지. 그러니까 어제의 저기 오늘의 친구 되는 거야. 영원한 친구란 존재 안 해. 국가관계는. 그걸 아느냐야. 삼국시에 묻는 게 그 얘기야.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서 광개토대왕 다시 399년 12월에 가야와 외연합군이 신라 땅 경주를 쳐들어오니까 신라가 고구려한테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야. 백제한테 도와주세요. 그러면 백제가 점령을 해버린다고. 그거 안 되잖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고구려한테 도와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백제가 힘이 센데 고구려는 신라를 함부로 이 점령을 못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가 그런 걸 다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명령으로 5만 명의 보병, 4천 명의 해군, 수군이 신라 땅에 쳐들어온 가야와 외연합군을 신라 땅에서 내몰아요. 그래서 돌아가면 가야와 외연합군이 다시 신라 땅을 다시 공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구려는 바보가 아니야. 배를 타고 가야의 근거지를 공격해. 낙동강, 부산 옆에 김해라는데 부산 바로 옆에 부산 지역을 공격해. 그래 당시 가야가 이 연합체 국가, 연맹체 국가였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 국가가 금관가야, 김해지방에 있던 노무현 그 김해지방에 있던 금관가야라는 나라야. 그 금관가야 지역을 공격을 해요. 예. 그게 5세기 초반의 역사야. 가야사에 보면 다시 그 얘기가 나와. 자, 이게 광개토대왕이야. 자, 광개토대왕 정리. 광개토대왕에서 첫째 할 것은 뭐라고? 한반도 최초 연호를 썼다. 뭐? 영락.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한강역 확보야. 한강을 전체를 다 가진 건 아니지만 두 번째, 한강역 확보. 그리고 세 번째, 신라를 도와 가야와 외연합군을 격퇴했다. 신라 도와줬다 얘기. 신라 도와줬다. 그 도와줬다는 얘기가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요동 확보야. 5세기 초반에. 자, 요서, 요동, 산둥이 나오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요동 확보. 그게 광개토대왕에서 아셔야 할 네 가지. 첫째, 뭐 영락이라는 연호. 두 번째, 한강 확보. 그리고 세 번째, 신라 도왔다. 그 내용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어. 거기 4세기 끝에 가야 외 격퇴 400년 이렇게 돼 있지. 거기다가 광개토대왕릉비 그렇게 써놔. 뒤에 나오긴 하는데 광개토대왕릉비 이렇게 써놔.
그리고 5세기 초반에 요동확보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야 돼. 자, 이러면서 이 여세를 몰아서 그의 아들 장수왕. 장수왕은 장수했다고 장수왕이야. 오래 살았다고. 어느 정도냐? 세계 기네스북 선상에 가장 오래 임금을 한 사람이 72년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프랑스의 루이 14세라는 사람이야. 레타세모아. 즉 베르사유 궁전으로 유명하고 하일 만들고 그럼 이상한 놈 하나 있어. 예? 그런데 동양 역사는 서양의 가장 오래 기네스북 선상에 가장 오래 임금을 한 거로 되는 게 프랑스의 루이 14세라는 사람인데 이 장수왕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죽자 412년에서 491년까지 79년을 왕을 해요. 이건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다 인정을 해요. 일본 기록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중국 기록은 말할 나위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네스 협회라는 게 영국에 있고 서양에서 시작한 거니까 동양 기록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지들이 동양하고 이 연도 기록하면 지들이 불리하거든. 동양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야. 예? 우리나라만 해도 뭐 5천년은 거짓말이고 5천년은 그냥 하기 좋아서 하는 얘기고 최소한 2천년을 넘는 나라란 말이야. 일본만 해도 1000년 가까이 되는 나라고. 그 미국은 이제 200년 조금 넘는 나라고. 그렇다고. 그 역사가 걔네들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국가가 나오는 건 15세기경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끼때 봐서 5, 6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예? 기본적으로 동양 국가는 최하가 1000년이에요. 웬만하면. 예? 그러니까 동양 역사가 더 오래된 거야. 예? 그래서 이 411년에서 491년까지 거의 80년 가까이 왕을 해요.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왕을 오래 하는 거 아니야. 태조왕은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있고 똑똑하다는 얘기야. 이게 어느 정도냐. 아들이 61세 회갑잔치가 지났어. 왕세자만 42년째예요. 그러니까 60 먹은 노인네가 왕세자를 하고 있는 거야. 예? 당시 지금 이때 나이가 60이면 지금 나이로 한 100살 되는 거야.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완전히 전문직 왕세자야. 우리 아버지 죽었냐? 아직 안 죽었는데요. 그래요? 그럼 바쁜데 내가 먼저 가지. 그러니까 61세가 되는 이 봄에 아들이 먼저 죽어요. 왕세자가. 그래서 491년 5월에 죽어. 근데 그해 11월에 장수왕이 죽어요. 아들아, 왕 시켜줄게. 아유, 먼저 갔는데요. 아유, 그런 쪼다 같은 자식. 그래서 장수왕의 아들이 쪼다야. 일찍 죽었다 해서 쪼다. 일찍 죽은 건 아니고 61세까지 살았으면 오래 사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수왕이 아들 쪼다라는 애가 일찍 죽어서 할 수 없이 쪼다의 아들을 왕을 시켜요. 얘를 문자왕이라고 해. 거기 보면 그래서 장수왕 그 뒤에 문자왕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쪼다라는 말을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조다라는 애야. 이게 장수왕이야. 5세기는 장수왕 혼자 지군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한반도를. 그만큼 엄청난 대군주에. 자, 어느 정도냐? 그 장수왕. 고려이라는 사람인데 장수왕이 약어요. 어떻게 약냐? 전통적으로 고구려라는 나라는 한반도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하고 친선관계를 맺어. 북쪽에는. 그래서 거기 북이라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친선관계를 맺고 또 백제하고 친선관계를 맺었던 남쪽에 있는 나라 거기를 보시면 송이라는 나라하고도 친선관계를 맺어. 또 만주 자기네 앞에 있는 유연이라는 오랑캐 족속하고도 친선관계. 주변에 웬만한 놈을 다 친구로 사귀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활동성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친선관계를 맺어놓고 안심을 하고 한반도 남쪽으로 천일해 오는 거야. 이게 장수왕이라는 사람이야. 이게 상당히 약어요. 이래놓고 427년 수도를 만주 요동지방에서 한반도 평양으로 옮겨요. 자, 이게 427년 평양천도야. 그 이전에 고구려라는 나라는 만주에서 출발해서 수도가 만주에 있었어. 만주 땅에. 그랬다가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어. 자, 이렇게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구려라는 나라가 수도를 한반도로 옮겼다는 것은 한반도를 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던 나라들이 바짝 긴장을 해. 그래서 옆에 거기 백제 신라를 가보시면 일단 백제만 가봐. 백제를 가보시면 5세기 비왕이라는 사람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신라와 백제와 연합해서 나제동맹이라는 게 나와. 427년 평양천도가 나타나니까 곧바로 5년 만에 433년 신라와 백제가 연합을 해. 그러니까 어제의 친선관계가 깨진 거지. 어제는 백제 전성기니까 신라와 고구려가 연합했는데 오늘은 고구려가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신라 백제가 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거예요. 국제관계는. 그래서 거기
고구려의 평양천도에서 백제 비왕의 나제동맹으로 화살표, 눈에 딱 띄게 화살표를 시험을 내면 그렇게 내는 거야. 자, 고구려의 평양천도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 뭐요? 신라 백제와 연합, 나제동맹의 출현. 나제동맹의 출현. 120년을 가. 이 나제동맹이 동방경과 120년을 가요. 자, 다시 장수왕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서 한강 이남까지 확보. 이쪽 지역, 충청북도 지역, 여기 남한강 지역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강 전체를 다 차지한 거야. 한강 전체를 다 차지했을 때가 장수왕 때야. 그걸 기념으로 하는 비석을 세웠어. 그 비석이 충주고구려비라는 거야.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죽으니까 아버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들 장수왕이 비석을 세웠어. 만주 땅에다가. 그게 광개토대왕. 아들이 세운 거야.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한강을 장악한 걸 기념으로 한반도에다가 고구려 비석을 세웠어. 그게 뭐라고? 충주고구려비. 자, 그 고구려 두 비석은 다 장수왕 때 세워진 거예요. 장수왕 때. 자, 이게 장수왕 조항이야. 아주 중요해. 자, 장수왕 조항에서 알아야 할 것. 첫째, 평양천도야. 첫째, 평양천도. 자, 고구려의 평양천도는 뭘 가져온다고? 나제동맹을 낳아요. 첫째 할 것이 평양천도야. 그리고 두 번째, 한강 전역 확보. 한강 전체를 확보하였다. 한강 전체를 확보했다. 자, 이걸 입증하는 게 뭐라고? 충주고구려비. 한강 전체 확보를 입증하는 게 충주고구려비. 그리고 세 번째 할 것이 이 국사교과서가, 국정국사교과서가 2002년에 개정되고 2006년에 개정되고 2008년에 개정되고 2010년에 개정됐어. 그 중에 2008년에 개정됐을 때 새로 들어온 거야. 그게 아직 출제는 안 했는데. 그래서 거기 장수왕 하는데 보시면 흥안령 일대 장악. 그래는 거 밑줄 쳐놨지. 그게 중요해요. 필히 기억해. 흥안령이 어딘지는 알 필요 없어. 오늘날 몽골 지역인데, 그러니까 흥안령 일대 장악. 그럼 어느 임금이라고? 장수왕. 그러니까 땅덩어리를 엄청 넓혔다 이 소리야. 몽골 지역까지 고구려 땅이야. 고구려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이게. 자, 이게 장수왕에서 알아야 할 조항이야. 장수왕에서.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여유 부리면 안 되는데,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다 이랬지. 그럼 한강만 차지하고 말았겠느냐? 무슨 한반도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그렇잖아.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 한반도 별거 없어요. 근데 한반도 땅이 얼마나 넓다고 한강만 차지하고 그 밑에는 안 갔겠냐고. 그 밑에 무슨 지뢰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이건 상징적인 얘기야. 한강을 차지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지.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고구려가 어디까지 갔느냐? 더 밑에 내려가려고 했지. 오늘날 역사학계는 고구려 세력이 어디를 차지했다고 보냐? 대전 지역까지 온 거로 봐요. 근거가 있어. 근거가 어디 있느냐? 대전에 가면 정부청사 앞에 선사시대 유적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선사시대 유적지, 내가 그 앞에 살았었는데, 선사시대 유적지가 그전에는, 그 선사시대 유적지라는 게 그냥 언덕이요. 언덕에 톡이 몇 개 조각 나오고, 집터 조각 나오고 이랬어. 그냥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구릉, 흙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그 여기 지나가고 애들 오줌 넣고, 요 앞에가 순 가게거든? 쓰레기 버리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 문화재를 훼손시키니까 대전시에서 이렇게 땅을 팠어요. 그래서 렌더링 이렇게 담을 쳤어. 땅을 파다 보니까 톡이, 깨진 토기 조각이 400개 이상이 나왔어. 근데 봤더니 고구려 토기더라고. 그러면 고구려 토기가 한두 개가 대전에서 백제 땅에서 출발하면, 아, 고구려 어떤 힘센 놈이 던졌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면 첩자가 오다가 흘렸던지, 간첩이 오다가. 그렇잖아. 근데 400개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고구려 애들이 한동안 여기 자리 잡았다는 얘기야. 그럼 고구려가 한동안 여기 자리 잡았다는 것은 고구려가 힘이 약할 때는 자리를 못 잡아요. 힘이 셀 때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고구려의 장수왕 세력이, 가장 힘쓸 때가 장수왕 때니까 장수왕 세력이 대전 지역을 점령했다. 그게 한강 장악이야. 그런데 그러면 대전 점령하고 그 밑에는 안 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전 점령은 상징적인 거고, 어디까지 갔냐? 포항까지 갔어요. 군대가 장군을 시켜갖고 포항까지 내려갔는데, 그럼 포항 점령했다고 해야 되지. 근데 그게 안 됐. 그렇게 안 됐어. 왜? 포항에 군대 막사까지 설치했는데 거기서 고구려 장군이 죽어버렸어요. 거길 지키려다가 거길 죽었어. 그래서 현재 포항 지역에 고구려 장군의 비석이 남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고구려가 한강을 장악했다. 이러면 꼭 한강만 가진 건 아니다 하는 얘기야. 예? 그렇게 딱 갇힌 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시험을 내면 어떻게 내냐? 포항 얘기를 시험을 낼 수 있단 말이야. 포항 얘기를. 고구려가 포항까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탄력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탄력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조선조의 대동법이라고 백성을 위한 제도를 하는 게 있어. 백성 1결당 12두 세금을 걷는데 12말 12두만 세금 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12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18두를 받았어. 그러다가 16두 받고 13두 받고 이러다가 가장 오래 그리고 제도가 정착된 건 12두 받는 제도로 정착을 했어. 그래서 편의상 이걸 다 교과서에다가 쓸 수는 없잖아. 이걸 다 쓰면 대동법만 한 10,000페이지가 넘어요. 이걸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편의상 하나를 정한 거야. 학자들이. 그게 뭐라고? 1결당 12두 세금 받았다. 이렇게 정하는 것뿐이요. 근데 18두가 대동법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사료를 갖고 시험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동법 무조건 12두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딱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안 돼.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아, 이게 대동법은 12두인데 18두는 뭐지?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했어야 돼. 그런데 대동법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이 따라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아하, 이게 대동법인데 당시에는 18두를 세금을 거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12두인데 18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사료를 갖고 시험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줄 알아야 돼. 예?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은 못해요. 그럴 시간도 없고. 예? 그러니까 몇 번만 한두 번에 걸쳐서만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듯 한강을 장악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지 꼭 한강만 가졌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예? 대동법 예처럼. 자, 그래서 그 장수왕조왕 만주 흥안요 일대를 장악하였다. 그리고 평양천도는 나제동맹을 낳았다. 그리고 한강 확보는 그걸 입증하는 비석을 낳았다. 뭐 충주구구례비 그렇다고. 이게 장수왕조왕의 얘기인데, 자, 이 얘기만 하고 쉽게 상대 삼국시대 신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야. 한반도 삼국이 한강을 놓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대립을 해. 그러니까 삼국시대에서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해석할 줄 아느냐. 한강을 놓고 대립하는 걸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야. 그게 어디에 있냐. 한 장을 넘기면 26페이지 봐봐. 한강 장악하는 게 있어. 3세기 이래로 백제가 한강을 갖고 있었어. 3세기 이래로 백제가 한강을 갖고 있던 것을 5세기에 한강이 누구 손에 넘어가느냐? 고구려 손에 넘어가. 5세기에 고구려한테 넘어가. 정확하게는 475년 5세기도 후반인데, 그럼 한강이 백제에서 고구려한테 넘어갔다는 근거예요. 첫째, 광개토대왕릉.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고구려 광개토대왕 세력이 한강 일부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써 있어. 아까 조치훈까지 왔다. 이거. 그래서 광개토대왕릉 비문의 의미는 한강 유역이라고 그래요. 인근 얘기. 확보. 이러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 있는 비석이 6.4m짜리. 즉 광개토대왕릉 비역. 그랬던 이 고구려가 완전히 한강을 통째로 다 차지해. 그래서 그걸 입증하는 게 충주고구려비. 물론 이 비석은 둘 다 장수왕이 세운 비석이에요. 이건 한강 전체 전역 확보야. 한강 전체를 차지해야 돼. 이런 의의를 갖고 있어. 그래서 거기 26페이지 첫 번째 있는 게 광개토대왕릉비, 두 번째 있는 게 충주고구려비. 이래서 5세기 그것도 후반에 한강이 고구려한테 넘어가. 이랬던 한강이 6세기에 어디로 가느냐? 신라한테 넘어가. 신라한테. 그래서 한강과 관련된 비석이 4개야. 첫째, 고구려, 즉 광개토대왕릉비, 충주고구려비. 두 번째, 6세기에는 한강이 신라한테 넘어가요. 신라한테. 6세기 중반인 553년의 얘기인데, 첫째, 여기 충청북도 단양에 단양 적성비. 단양의 옛날 이름이 적성이야. 붉은 딸, 붉을적. 거기 흙이 빨간색이야. 거기 단양 쪽에 가보면 단양 적성비. 이게 무슨 소리냐? 신라가 한강 상류 지역을 확보했다. 한강 전체는 아니고 한강 상류 지역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비석이야. 거기 세 번째 있는 비석이 단양 적성비야. 원래는 큰 비석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반도 남쪽의 일본이 장악했다. 그러면 한반도 남쪽에 있는 나라가 신라라는 나라니까 신라의 기록 중에 일본하고 관련된 혹은 신라가 잘 나가는 모습의 기록은 다 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깨졌어. 그걸 깨서 땅에다 묻어버린 걸 일부 찾은 거야. 일부. 그래서 원래 단양적 성비가 저게 조그만 게 아니야. 원래는 큰 비석인데 깨진 조각 일부만 남아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기억하기 좋지. 단 잘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니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시험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랬던 신라가 북한산, 서울 북한산에서 세워놨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갖고 있는데 북한산비는 한강 하류까지도 확보했다. 한강 전체를 확보한 거지. 자, 요 네 비석이 한강과 관련된 비석이야. 그러니까 요 네 비석은 알아야 돼. 네 비석은 그림 첫 번째 광해투장내비, 두 번째 충주고구려비, 세 번째 단양적성비, 네 번째 북한산비. 이렇다고 한강과 관련된 네 비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한강을 놓고 고구려백제 신라가 싸웠어. 중국은 황하를 놓고 이 중국에 있는 나라들이 싸웠어. 서양은 지중해를 놓고 싸우고 그러는 거야. 한반도는 한강을 놓고 싸웠어. 자, 그럼 이 한강을 놓고 싸우는 관계의 해석이야. 대립. 대립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아까 내가 얼핏 했어. 이 대립에 관련해서는 무슨 소리냐? 세 국가 중 한 국가가 한 나라가 강성, 막강해지면 주변국은 어떻게 한다고? 연합을 해. 뭉쳐. 그래서 막강해진 나라를 견제하고자 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막강해지면 두 나라는 뭉치는 거야. 이거 이해하느냐 이게. 삼국시대가 물어보는 게 이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럼 봐. 한강을 놓고 싸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3세기에서 5세기 중반까지는 백제가 잘 나갔어.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백제가 잘 나갈 때가 4세기야.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 그럼 백제가 가장 잘 나가. 백제가 가장 잘 나갔다는 것은 누구하고 누가 뭉쳐야 된다고? 고구려와 신라가 뭉쳐야 돼. 역사는 증거 없으면 거짓말이야. 고구려하고 신라가 뭉쳤다는 증거를 내놔야 돼. 왜? 그 시절 살아보질 않고 그 시절 사진 찍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런다고. 그 증거가 뭐냐? 첫째, 호명 그릇이라는 거야. 그 위에 있는 거. 저기 밥그릇같이 생긴 거. 412년에 광개토대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신라 정부에서 신라가 망할 걸 광개토대왕이 5만 4천 명의 군대를 파견해서 구해줬잖아.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광개토대왕 장례식에 참석을 했단 말이야. 참석을 하고 3년 탈상, 3년이 지나면 상을 거둬요. 예? 그래서 3년 탈상, 414년 3년 탈당식에 또 갔어. 또 가갖고 신라 정부에서 사신이 너희 아버지 광개토대왕 때문에 장성한테 너희 아버지 광개토대왕 때문에 우리 신라가 망할 걸 살아났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 신라 정부에서 광개토대왕 죽은 날 제사를 지내주마. 그러니까 아들 장성이 고맙잖아. 자기 아버지 제사는 자기가 지내. 자기 아버지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지내지만 신라 정부에서도 자기 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지내주겠다잖아. 그래 고맙다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랬더니 제사용 청동으로 된 그릇 한 세트를 준 거야. 그게 일제 때 경주에서 발견됐어. 경주시내에서. 고구려 왕에 대한 제사용 건물이 신라 땅에서 발견됐어. 이건 고구려하고 신라가 어쨌다는 얘기야? 친했다는 얘기죠. 이게 교류를 했다는 것은 그게 호명 그릇의 사연이야. 그래서 거기에 그 밥그릇같이 생긴 거, 그 위에다가 호명 그릇. 호는 제사용 그릇을 뜻하는 단어야. 그리고 밑에 이건 무슨 뜻이 있다고? 고구려와 신라와의 친선. 역시 교류사. 고구려와 신라와의 친선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 호명 그릇이라는 것이 그 밥그릇같이 생긴 게 그 26페이지 제일 위에 호명 그릇. 자, 아까 칠지도는 뭐라고? 백제와 외와의 친선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고 옆에 밥그릇같이 생긴 거 호명 그릇은 뭐? 호명 그릇은 고구려와 신라와의 친선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이 교류사는 중요해. 호명 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99년 12월에 가야와 외여군이 신라에 쳐들어오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5만 4천 명의 병력을 파병해서 도왔다더라 라는 얘기가 어디 써있냐?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써있어. 내가 노란색으로 쓰는 것들은 다 중요해. 자, 그래서
4세기에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하니까 고구려하고 신라가 뭉쳤다. 증거를 내놔봐라. 호명글. 신라 땅에서 발견돼. 두 번째,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신라로 도왔다는 얘기가 써있다. 이게 고구려와 신라와의 연합관계를 알려주는 거야. 이게. 그랬던 것이 5세기.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지. 즉 장수왕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가하니까 이번에는 누가 뭉쳐야 돼? 신라와 백제가 뭉쳐야지. 이게. 신라와 백제가 연합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신라와 백제와 연합해서 나제동맹 이런다고. 신라와 백제와의 동맹관계가 나타나. 433년에. 그랬다가 이게 120년 뒤 553년에 깨져. 120년은 신라와 백제가 친구관계를 맺었어요. 예. 다음 6세기. 6세기는 신라전성기. 누구로 대표되냐? 진흥왕이라는 군주로 대표돼. 신라가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것은 신라 빼고 뭉쳐야 되지. 어디? 고구려. 그리고 백제. 이걸 여제동맹이라고 그래. 고구려와 백제와의 연합. 그런다고. 여제동맹이란 말은 사실 없고 학생들한테 편의상 만들어 쓴 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신라가 전성기를 구가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고구려하고 남쪽에 있는 백제가 연합을 해. 백제는 전통적으로 외하고 친하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남북이 한 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신라는 중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중국 수나라고. 그런데 수나라가 곧바로 망해버리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당나라고. 그래서 동서가 한 팀, 남북이 한 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마치 십자가처럼 친선 관계가 맺어졌어. 그래서 이걸 십자가 형태의 외교다 해서 이걸 십자형 외교라고 그런다고. 그걸 십자가 형태의 외교 관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십자형 외교. 이렇게 한 나라가 막강해지면 나머지 두 나라가 뭉쳐. 이게 역사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날은 미국이 팩스 아메리카, 미국이 초강대국이 돼. 대립국가, 라이벌이 없어요. 초강대국이 되니까 지들 맘대로 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못마땅해. 힘이 딸리니까 저거 치지는 못하겠고. 그걸 이용한 놈이 나와. 이용한 사람이 나와. 미국이 초강대국이 돼서 시기 질투를 받아.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을 끌어모아서 얘네들 표를 획득해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이 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반기문이라는 사람이야. 반기문이가 그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걸 이용을 해먹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팀 그리고 유럽 팀의 표를 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을 했어. 첫 번째 임기를 그렇게 마쳤어. 5년을.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이번에는 미국한테 찰싹 붙었어. 재선할 때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양을 떨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지지를 받아갖고 다시 재선을 했어요. 그래서 10년을 했어. 반기문이가. 그렇게 국제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막강해지면 나머지 두 나라는 뭉치는 거야. 이게 역사의 필연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이 친구이기가 힘들어요. 인간 세상은. 짝수로는 친구가 가능해도 홀수 친구가 생기면 결국은 언젠가는 싸움 나요. 그래서 역사는 교훈이니까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상대라고 부르는데 삼국시대도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아느냐 이 소리야.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막강해지면 두 나라가 뭉친다. 이거 아느냐 하는 얘기야. 거기 가서 시험을 낸다면 주로 요 4세기 얘기를 내는 거예요. 4세기 얘기를.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하니까 누구하고 누가 뭉쳤다고? 고구려와 신라가 뭉쳤다. 증거가 뭐가 있냐? 호명그릇. 고구려 왕에 대한 제사용 그릇이 신라 땅에서 발견됐다. 이건 친하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그리고 신라에 쳐들어온 가야와 외연합군을 고구려 왕이 구해줬다라는 기록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써있더라 하는 얘기야. 친선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 예? 자, 상대. 삼국시대 신라에서 알아야 할 것이 한강을 놓고 대립하는 것에 관한 해석이야. 첫째, 한강 내 비석을 알아야 돼. 두 개. 그리고 대립. 요걸 알아야 돼. 그거를. 자, 이게 상대. 삼국시대 신라에서 중요 포인트야. 그게. 이렇게 설명하면 진도 못 뛰는데. 내가 전략을 바꿔갖고 좀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하는데 마냥 천천히는 못하고 천천히 한다는 만큼 어디는 아마 빠지지 싶어. 그만큼 빼는 부분이 생길 텐데 여하튼 이게 26
26페이지인데 26페이지 상단에 그 두 유물은 중요해. 칠지도 백제외와의 친선, 호명그릇 고구려와 신라와의 친선, 이거 중요하다고. 이걸 소위 교류사라고 그러는데 외교관계. 잠깐 쉬었다가 다시 5세기 후반 나머지 얘기, 문자왕 얘기, 그리고 백제 신라 얘기, 그리고 삼국통일 요거 할게. 쉬었다 합시다.